역사 완성자 인사입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명나라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나라 하면 사실은 방효유라는 학자가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이 방효유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사실 방효유라는 인물은 바로 본인의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름은 류성완입니다. 제 아버님께서 지어주셨고요. 아주 성하고 완성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어주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1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살아 계실 때마다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원아, 뒤통수가 이쁘게 살아야 된다. 사람은 헤어질 때가 더 좋아야 되고 언제나 뒤통수가 이쁘게 살아야 돼 라고 해주셨고요. 저는 그래서 아버님께서 지어주셨던 제 이름 유성완, 그리고 누군가가 또 저를 만나면 또 헤어짐이 있겠죠. 전 또 이렇게 뭐 방송을 또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아버님이 지어주신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죠? 또 그 뜻은 어떻게 되고 그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좋습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명나라를 배울 텐데요. 명나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역시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6, 17, 18, 19 연이어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명나라의 정치와 명나라의 사회, 경제, 문화를 이렇게 나눠서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2020년 경제사회 문화 파트에서 한번 나왔고요. 또 6월 모평에서는 정치 파트에서, 그리고 23년도 9월 모평에서는 또 정치 파트에서 여기 뭐 명태조라든가 영락제 중심으로 해서 최근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파트가 여기 파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 이번 필기 노트에서는요, 위쪽은 경제 파트가 정치 파트가 쭉 나올 겁니다. 정치 파트가. 그리고 밑에는 경제, 사회, 문화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서 갈 테니까 이거 나누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먼저 명나라를 만들었던 인물 주원장입니다. 이 주원장은요, 되게 독특한 인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원나라 말기 때 혼란의 시기에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고 워낙에 찢어지게 가난했답니다. 먹을 게 없어서요. 그 형제들 중, 남매들 중 여러 명은 굶어 죽기도 했을 정도로 너무나 어렵게 살았었어요. 그리고 그가 어느 정도 사실은 승려가 되기도 했다가 여러 가지의 굴곡진 인생을 살다가 결과적으로는 세력을 규합해서 몽골 세력을 북쪽으로 밀어 올리고, 그리고 명이라는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저명한 중국 학자 패트리셔 에브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워싱턴대 교수입니다. 그 사람이 평가하기에 이렇게 평가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한 개인의 이 역량이 역사에 끼친 것 중에 주원장보다 더한 이가 없다라는 말을 했대요. 그래서 뭐 더한 사람도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의 왕이 되는 사람들의 이유는 뭐죠? 왕족이어서 그랬던 것이에요. 근데 그는요,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바로 그 집안에서 그 몽골 세력을 몰아 올리고 한족의 새로운 나라를 세웠던 인물, 바로 그 주원장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원장은요, 이름이 주원장이에요. 그래서 명나라의 왕들은 다 주씨예요. 주주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가 명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명태조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홍무제라고도 불려요. 다 같은 사람이에요. 주원장은 이름이고 명나라 세웠으니까 명태조고, 그를 부르는 사실은 황제의 명칭은 홍무제입니다. 그가 초기에 명이란 나라를 세웠던 지역은 난징이라는 지역이고요. 그 이후에는 베이징으로 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명나라의 지배층은 신사층입니다. 이건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 명태조가 명이란 나라를 1368년도에 세웠어요. 그의 핵심은요, 황권 강화입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우리의 왕권을 건드릴 수는 없게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왕권 견제를 하던 그동안의 그 조직 중에 바로 그 재상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재상제도를 폐지시켜버려요. 그리고 이 중앙부처라고 하죠. 중앙부처 6개의 부처가 있었습니다. 그 부처를 직접 황제가 관할하게 됩니다. 이것을 육부의 황제 직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말이 쉽지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어요. 왜? 모든 업무를 본인이 다 커버했으니까. 다 커버했어. 아마 업무량이 몇 배가 늘었을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한국사에서는 비슷한 내용이 뭐가 있었죠, 여러분? 육조 직계제. 맞습니다. 조선의 태종, 세조가 했었죠.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재상제도, 특히 우리나라의 재상은 의정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의정부를 없애지까지는 않았는데 그에 비해서 주원장은 훨씬 더 세게 했죠. 그리고 유교 진흥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성리학을 관학화. 관학화라는 건 뭐냐면 국가의 학문으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성리학을 국가의 학문으로 삼았고요. 그리고 과거제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오는 건 바로 이거. 육유의 반포입니다. 이 육유라는 건 6개의 유교적 덕목을 반포했다라는 것인데 이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절대 안 나와요. 세계사를 쉽게 공부하려면 어떻게 되냐? 일단 완쌤을 믿으세요. 내가 외우라는 것만 외워. 그래서 여러분이 외우셔야 될 건 이거지. 이거지 유교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말씀을 드릴게요. 부모에게 효도해라. 노인을 존경하라. 마을 사람들과 화목하라. 자식을 잘 가르쳐라. 각자의 본분에 만족하라. 죄를 짓지 말라. 이거 여러분 딱 보니까 뭐예요? 착하게 살라는 거죠. 착하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체제가 안정되잖아요. 이제는 혼란을 극복하고 나라를 세웠죠. 그러니까 너네 어떻게? 이렇게 살아. 즉 체제 안정을 원해서 이런 것들을 반포했던 것이에요. 이런 건 절대 안 나와요. 시험 문제는 이런 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유교 반포예요. 유교 반포. 그 다음에 재상제도 폐지.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두시고요. 자, 그리고 나오는 게 요거죠. 대명률, 대명령. 왜?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법적 체제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대명률, 대명령 같은 나라를, 법률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어린도책. 어린이를 위한 책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어린도책이라는 건 뭐냐면 물고기 비늘 모양의 책을 만들었다는 건데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책이 있어요. 여기는 A씨 땅, B씨 땅, C씨 땅, D씨 땅, 뭐 E씨 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이게 마치 뭘 닮았죠? 이거는 토지, 이 땅 누구 거, 이 땅 누구 거 이걸 말하는 것인데 마치 뭐와 같습니까? 물고기 비늘 같죠? 이것이 어린도책이에요. 즉 어린도책은 토지대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리고 부역황책. 이 책이 누런색이었대요. 그래서 부역황책이야. 그것은 호적을 정리한 책이 부역황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갑제, 이갑제입니다. 이갑제란 향촌 조직이에요. 향촌 조직이에요. 이거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갑제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선생님, 저 궁금한데요? 그러면 그냥 개인적으로 더 알아보세요. 그게 수능에 도움되진 않아. 수능에. 이갑제 이렇게 돼요. 이장호와 갑소가 있고 이것은 1년 단위로 돌아가며 계속 바뀌어서 이장은 어떻게 되고 이게 톱니바퀴 모양으로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대요. 알 필요 없다고. 이갑제, 아하, 명나라. 한 발만 더 들어가면 명태조가 향촌 조직 안정을 위해서 만들었던 제도다. 끝! 그거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여러분 절 믿으세요. 아하, 이갑제 나왔다. 아하, 명태조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되셨죠? 되셨죠? 좋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이갑제가 어떻게 됐고 했다는 이게 아니라 여기서 이게 어떤 모양으로 바뀌고 어떤 순서만이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 나오면 아하, 명태조. 뭐 명태조니까 당연히 명나라에 대한 것이겠죠. 그 정도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게 어린도책이라고요. 물고기 비늘 닮았습니까? 얼추 비슷하죠. 예. 자, 그리고 이 영락제로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에는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스토리냐? 이 주원장을 도와줬던 주원장은 아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첫째인 주표라는 인물이 있었고요. 주표라는 인물이 있었고 그리고 그의 동생이었었던 주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주체가 누구냐면 잠시 뒤에 저 영락제가 되는 인물이에요. 근데 문제는 주원장이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는 첫째 아들한테 왕위를 넘겨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일찍 죽어요. 그렇게 되면서 다른 아들을 줄까 주표의 아들한테 황권을 넘겨줄까 하다가 주윤문이라는 그의 손자에게 그가 이제 1대죠. 2대 황제를 넘겨줍니다. 그게 바로 건문제예요. 이 주윤문이. 그러니까 이 원래 주체라는 인물은 당시에 베이징 쪽에 근거하는
약간의 그 연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 왕처럼 일종의 살짝 봉건제적인 느낌으로 그 지역에서 세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왜? 주원장이 나라를 세울 때 많이 기여했던 인물이 주체이기도 하고요. 또 이들 왕자들에게는 각각의 세력과 각각의 최소한의 군사력과 그 지역을 담당케 했었어요. 그런데 주체는 베이징 일대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의 조카가 황제가 되네? 이때부터 막 부글부글 했죠. 아니 이 아들 중에 내가 제일 노력했고 아빠가 이 명나라 세울 때 내가 제일 했는데 선생님 이거 누구랑 살짝 비슷한데요? 우리나라 조선 태종이랑 좀 비슷해. 그래요. 요 과정은 태종 이성계랑 그 태종 이방원과 좀 비슷하고요. 그리고 또 이 조카를 몰아내고 그가 3대 황제가 되거든요. 요 과정은 조선의 세조랑 비슷해. 이런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윤문이 주체를 완벽하게 누르려면 누를 수 있었지만 그래도 작은 아버지인데 삼촌인데 그냥 봐드려 그냥 저기 있겠지 라는 좋은 마음으로 견제를 어느 정도 좀 느슨한 견제를 했었고요. 그 틈을 타서 주체가 주윤문을 밀어버립니다. 그것을 우리는 정난의 변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 중에 주윤문은 실종이 돼요. 이게 정사예요. 실종이 돼요. 일설에는 승려복으로 갈아입고 몰래 동남아시아 쪽으로 도망쳤다는 얘기도 있고, 소문은 난무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이제 주체가 이제 자기 동생을 자신의 조카가 이제 불타 죽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아 이제 나 이제 황제인가? 나 이제 명나라 3대 황제야? 잘해보자 하고 이제 가는데 옆에 있는 그 참모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가 어려움 끝에 이제 주군께서 황제가 되셨으니 반드시 민중들이 제일 좋아하는 학자 한 명만큼은 우리가 포섭을 해야 됩니다. 그의 이름이 방효유라는 인물입니다. 방효유가 조금 꼬장꼬장한데요. 그만큼은 그 황제의 사람으로 삼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민중을 달래는 측면에서도요. 그래서 영락자가 그런답니다. 오케이! 오라 그래! 그래서 이제 방효유한테 그랬대요. 방선생, 제가 방선생의 그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앞에 황제가 좀 문제가 있었고, 제가 지금 이 과정이 됐고, 좀 죽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제 황제가 될 텐데, 즉위 조선 하나 써주시오. 그러면 모든 건 내가 당신께 다 제공해 드리겠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로 한 거예요. 너 나가 황제가 될 때 동의하는 그 문서 한 장만 써. 그러면 지금 말로 따지면 수천억 줄게. 모든 권력 다 줄게. 어때? 묻는 거예요. 방효유가 하나 물었대요. 황제는 어떻게 됐나? 이렇게 묻자 불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한숨을 딱 치더니 왜 그러냐면 요 주윤문의 스승이었거든. 방효유가. 그리고 당대에 최고 명성이 있었던 학자였고. 그래서 어떡하냐? 지필묵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딱 지금 그럼 이제 조서 쓰는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체가 야 좋아 빨리 갖다 드려 이렇게 된 거야. 딱 갖고 와갖고 딱 글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연, 적, 찬, 위. 연나라의 도적놈이 왕위를 찬탈했다. 야 이 쓰레가 네가 여기 황제 뺏었지? 라는 글을 써요. 이때 주체가 흥분해요. 눈이 돌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방효유의 입을 찢어요. 귀를 찢고. 그리고 바로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냥 죽이면 성이 안 풀릴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방효유가 보는 앞에서 가족들을 다 잡아 죽여요. 아들 관련된 인사람 다 죽여. 사촌 다 죽여. 육촌, 오촌, 육촌까지 다 죽여. 그래도 성이 안 풀려. 그래서 어디까지 죽는지 아세요? 방효유랑 같이 공부했던 사람, 방효유가 썼던 책에 나오는 사람, 동문, 친구, 방효유를 아는 사람 다 죽여. 이때 그래서 9족을 멸했다, 10족을 멸했다. 이때 그래서 방효유랑 직접적인 관련이 돼서 죽였던 사람이 800명이 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방효유는 꿈쩍도 안 했대요. 그리고 나서는 방효유를 최종적으로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주체가 그날 저녁에 썼던 그 글이 지금까지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나는 오늘 방효유를 죽였다. 지금 당장은 그를 반역자로 몰았지만 아마 역사의 반역자는 나로 기록될 것 같고 내가 그를 죽이면서 그는 아마 한 명의 역사의 영웅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냉혹한 평가가 아니겠는가라는 글을 남겼다는 걸로 유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이름을, 그래서 지금도 중국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지켰던 되게 아주 의리 있는 최고의 학자라고 하면 바로 양심 있는 지식인 방효유를 기억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갖는 이름의 중요성 어떻습니까? 좋죠? 가볼게요. 자, 그런데 이 주체, 즉 영락제는요,
정치는 되게 잘했어요. 예, 기본적으로. 그래서 뭘 설치했냐? 내각대학사라는, 내각대학사. 내각대학사는 조금 애매한데요. 일종의 뭐 본인의 친위 정치 조직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각대학사를 설치하면서 본인의 황권을 더 강화시킵니다. 요 단어로 나오니까 요걸로도 물어보니까 꼭 요걸로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본인의 터전 베이징으로 천도를 해요. 이 베이징의 자금성을 15년에 걸쳐서 짓게 하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베이징 여행을 가면 있는 게 바로 이 자금성이 영락제가 만든 자금성입니다. 뭐 일설에는 이 방이 9,999개라고 하는데 다시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9,999개면요, 여러분 이렇게 돼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방 하나에 자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옆방으로 옮겨. 그리고 옆방으로 옮겨. 그럼 1년 되면 365개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7, 8년을 돌아야 된대요. 그래야지 9,990개로 다시 오는데 이걸 또 어떤 사람이 세봤대요. 그래서 9,999개까지는 안 되고 한 8,000여 개 정도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20년은 더 걸려. 하루씩 다니면서 옆으로 옮기면요. 어쨌든 그 자금성을 건설했던 인물이 영락제입니다. 그리고 대운하를 정비했고요. 대운하를 만들었다, 이건 수나라지만, 대운하를 건설했던 건 수나라지만 정비했다, 이 정도로도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영락, 대전, 사서, 대전을 영락제가 편찬했습니다. 요거 여러분 헷갈리지 말으셔야 될 게 있어요. 사고전서라는 책도 있거든요. 사고전서는 청나라 때 만들어진 책입니다. 요 사서대전이랑 종종 헷갈리는 친구 있더라고요. 헷갈리지 마세요. 사서대전은 명나라, 사고전서는 청나라입니다. 요거 구분해 두셔야 돼요. 요게 자금성입니다. 뭐 어마어마하죠? 저도 아직 못 가봤어요, 자금성은. 예.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은데 한번 가보게.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자금성 한번 갔을 텐데,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가게 되면 또 여기 앞에서 또 직접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사실 영락제를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요, 정화의 원정입니다. 예, 황간 출신 정화를 시켜서요, 바로 동남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보내냐면요, 아프리카 지역까지 보내고 와요. 예, 그래서 이 정화의 원정으로 인해서 화교라는 건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지만 해외에 사는 사람들을 전체를 가리켜서 화교라고 하거든요. 뭐 동남아시아 일대에 진출했다. 우리나라에도 뭐 중국, 그 인천 쪽이나 이쪽에 많이 이제 들어와 계시죠. 뿐만 아니라 어디, 뭐 지금은 뭐 세계 각지에 다 있는데 이 당시에 이제 동남아시아라든가 그 일부 지역에 진출했던 이 화교들이 진출의 계기가 되었던 게 바로 이 정화의 원정이에요. 뿐만 아니라 중국 중심의 외교 질서, 이것을 조공질서라고 하거든요. 이 조공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영락제는요, 몽골 일대를 공격해서 몽골 세력을 더 북으로 더 끌어올렸고요. 베트남 지역 일대를 점령하기도 했던 인물이 바로 누구다? 영락제입니다. 요걸로도 물어본 적 있어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화의 원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요. 요게 명나라거든요. 요 수도는 베이징이지만 난징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갔습니다. 여기 해협이 어디냐면 요게 이제 말레이 반도잖아요. 말레이 반도 끝에 있는 데가 지금의 싱가포르이고, 그리고 요쪽에 있는데 여기를 물라카 해협이라고 합니다. 지명으로도 물라카라고도 하고요. 요 물라카 일대까지 진출했던 게, 여기가 지금도 상당히 교통의 요충지거든요. 예, 여기 일대를 이 명나라가 장악하기도 했었고, 인도를 비롯해서 어디? 이쪽에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있는 아라비아 반도와 여기 모가디슈, 지금의 소말리아 지역 일대겠죠. 여기 지역 일대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여러 차례.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갔다 오면서 갖고 왔던 선물 중에 영락제가 특히 좋아했던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기린이야. 기린. 당시 중국 사람들은 몰랐던 바로 이 기린을 딱 갖고 왔는데 이걸 보고 너무 기뻐했대요, 영락제가. 왜? 영락제는 약간 윤리적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왜? 조카를 몰아내고 왕이 됐잖아요. 황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난 쓰레기인가? 역사가 날 뭐라고 평가하지? 막 이러는데, 중국의 고사에 보면 아주 훌륭한 성군이 나오면 지금까지 너네가 보지 못했던 복이 아주 길고 사슴보다는 훨씬 더 큰 동물이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딱 뭐야? 기린이야. 이게 기린 딱 갖고 오자 막 박수 치면서, 야, 나 성군이야! 나 매우 훌륭하대! 라고 하면서 매우 기뻐했다는 바로 그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진 그 황제도 뭔가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에서는 평생 벗어나지 못했던 걸 보여주는 또 일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영락제 이후에는요, 이 명나라는 매우 힘든 상황에 놓여지게 돼요. 왜 그랬냐? 첫 번째, 황건 세력과 관료 세력이 끊임없이 대립하면서 영락제 이후부터는 쇠퇴하게 됩니다.
쇠퇴하게 됩니다. 그 쇠퇴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대표적으로 북로남외예요. 북쪽에서는 오이라트 타타르로 대표되는 몽골족의 일파가 계속적으로 명나라를 괴롭혔고요. 남쪽에서는, 남쪽 해안 지역에서는 외구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명나라를 괴롭히면서 국방비를 지출을 많이 시켰었고요. 재정을 악화시켰습니다. 이 재정을 악화시킬 때 등장했던 인물이 거정거정 장거정이에요. 거꾸로 읽으면 정거장 장거정. 그는 당시에 문란했던 토지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토지를 측량했고요. 그리고 나서 일조 편법, 요거 형광펜 너무 중요합니다. 일조 편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세금이 되게 다양하게 좀 여러 개였을 때 복잡했대요. 그래서 그 복잡했던 세금을 딱 두 개로 줄인 거야. 뭐와 뭐로? 지세와 정세로. 지세라는 건 뭐죠? 토지세. 그리고 정세. 정세는 머리수대로 내는 세금이에요. 일종의 인두세라고 하죠. 성인 남자의 머리수대로 내는 세금이거든요. 딱 세금을 이 두 개로 줄인 거예요. 토지세와 인두세, 즉 지세와 정세로 줄여서 이걸 뭘로 내게 했대? 실버로 내게 했대. 은으로 내게 했대요. 은으로. 이걸 일조 편법이라고 합니다. 이 일조 편법이 나오면서 명나라의 재정 상황은 상당히 좀 좋아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이게 일조 편법입니다. 한번 볼까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상납하는 각종 물자와 비용에서부터 각 지역의 특산물에 이르기까지 모두 합쳐 일조로 하여 각 호의 토지와 성년 남자의 수, 이거 머리수라고 할 수 있겠죠. 에 따라 은으로 국가에 납부하게 한 것을 뭐라고 한다? 일조 편법이라고 한답니다. 되셨죠?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러한 과정에 이 북로남에 오면서 이게 꽤 장기간 지속됐거든요. 이러한 와중에 임진왜란을 지원해주게 돼요. 사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한테는 엄청나게 고마운 일이었지만 명나라가 멸망하는 가장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이 조선을 지원해주게 되면서 재정적으로 더 힘들어지게 돼요. 재정이 더 악화되게 되는데 이 지원해줬던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만력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만력제는 중국의 황제인데 40년을 넘게 한 황제예요. 명나라. 그래서 초기에는 되게 잘했대요. 그래서 만력중이라는 말이 있었답니다. 근데 말년에는요, 이 만력제 여러분 포털사이트 같은 거 찾아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30년 동안 황제인데 파업을 해요. 황제인데 파업을 해. 아, 나 일 안 해. 니네가 다 해. 난 놀 거야. 이러고 그냥 정사는 30년 동안 돌보지 않고 그냥 저기 가서 자기들끼리 자기 몇몇 사람들 불러갖고 그냥 놀기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황관 세력과 관료 세력 간의 다툼이 얼마나 더 그게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말년에 유일하게 적극적으로 했던 게 조선 지원이야. 이걸 보고 여러 역사학자들이 의문을 내세웁니다. 아니, 만력제가 왜? 이때 왜 그랬을까?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일설에는, 요거는 이제 뭐 야사인데요. 뭐가 있었냐면 만력제가 잠을 자는데 갑자기 중국 사람들이 중국 인물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관우거든요. 관우가 나타났대요. 근데 관우가 갑자기 자기한테 형님! 아, 형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가? 아, 유비 형님! 뭐 하십니까? 좀 일어나 보세요. 관우 동생 잘 지냈는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형님, 그런데 제가 지금 장비 때문에 속상해 죽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장비가 왜? 장비가 지금 이 장비를 조선에 선조로 안 거야. 선조로 안 거야. 그래서 지금 얘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이 일본 애들한테 지금 다 넘어가게 생겼는데 아, 형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우리가 좀 우리 동생 도와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잠이 깬 거야. 그런데 뭐야? 관우가 나타나서 내가 유비야? 야, 대박! 나 유비야? 그럼 누가 내가 도와줄 거 누구 있어? 제 장비? 야! 다 모아. 애들 모아. 지원해서 실제로 이때 그 명나라 입장에서는 과할 정도로 지원을 해줘요. 예.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재정 악화가 더 심화되었었고 각지의 농민 반란이 나오게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자성의 난에 의해서 1644년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만력제의 그 스토리였습니다. 뭐 만력제 때 멸망한 건 아니에요. 만력제 죽고 나서 이제
그 이후 숭정제 때 멸망을 하게 되는 게, 근데 숭정제 이런 사람들은 몰라도 돼. 어쨌든 만력제 자체로도 아마 세계사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제가 이 과정을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되겠습니다. 자, 봐주시고요. 자, 이제 명나라의 경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명나라의 경제에서는요, 여러분 하나 봐주셔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게 명나라 경제죠. 근데 이 명나라 경제에서는 청나라랑 같이 보는 것도 있고 달리 보는 것도 있거든요. 즉 명청을 구분하지 않는 내용도 있고 명과 청을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박스를 같이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박스 내용은요, 명도 되고 청도 돼요. 요거 제가 청나라 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 요건 명나라도 되고 청나라도 되는 거야. 오화예요, 오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하나씩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쌀의 주산지가 창장강, 즉 양쯔강 중류로 올라가요. 여기 보면 이 양쯔강, 우리나라 강은 동고서저라고 해서 이렇게 흐르죠. 근데 중국의 강은요, 서고동저이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요. 그런데 이게 창장강, 즉 양쯔강이라고 한다면 쌀의 주산지가 하류였었던 지역은 송나라 때예요. 그러다가 쌀의 주산지가 중류로 올라가는 데가 명나라 때고요. 청나라 때 가면 창장강, 즉 양쯔강 상류가 쌀의 주산지가 됩니다. 구분하실 수 있겠죠? 요거는 우리나라 지형을 얘기한 것이고, 요렇게 강을. 자, 창장강 하류, 즉 양쯔강 하류가 쌀의 주산지였던 것은 송나라 때고, 그러다가 중류가 쌀의 주산지였던 건 명나라 때, 그리고 창장강, 즉 양쯔강 상류가 주산지였던 건 청나라 때입니다. 즉 명나라 때는 쌀의 주산지가 양쯔강, 즉 창장강 중류가 되고요. 그리고 이때쯤 외래작물이 들어와요. 감자, 고구마, 옥수수, 담배, 땅콩 등등은 명나라도 되고, 명나라 말기 때, 청나라 초기 때 들어오거든요. 명청 때. 우리나라 따지면 조선 후기. 그렇죠? 그리고 수공업이 발전합니다. 창장강, 즉 창장강과 양쯔강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창장강 하류 지역. 왜? 명나라가 쌀의 주산지가 요쯤이 됐으니까 여기가 남았을 거 아니에요, 명나라 때에는. 그래서 여기 지역에서 뭐가? 수공업이 발전한다고. 그래서 면포, 면직물이라든가 비단, 견직물 같은 것이 창장강, 즉 양쯔강 하류 지역일 때 발달했고, 그리고 이렇게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동업조합인 공소, 그다음에 동향, 그러니까 같은 고향 사람들의 모임인 회관,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상행위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북쪽에는 산시상인, 남쪽에는 신안상인들 같은 상인들, 대상인들이 있었답니다. 이건 암기사항 아니에요. 그냥 그렇구나 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이건 명청을 같이 보는 겁니다. 여기 박스 친 내용은요. 자, 그러다가 무역으로는 요게 나옵니다. 요거 형광펜. 좀 처음 듣는 학생들은 당황하실 텐데요. 제 유행어 중에 미음이 있습니다. 미음. 이게 뭐냐면 명나라 때 일본은 무로마치 막부거든요.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와 중국의 명나라가 감합 무역이라는 무역을 했답니다. 일종의 제한 무역이에요. 그 감합 무역. 그래서 미음, 명, 무로마치, 감합.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세 개의 미음입니다. 미음. 요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요렇게 여러분 제가 우스개 말씀드렸지만 이게 작년 수능에도 나왔어요. 이게 무로마치 막부를 물어보면서 실제로 그랬었습니다. 미음 같이 꼭 기억해 두세요. 명나라와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가 감합 무역을 했다. 감합이라는 말은 뭐냐면 일종의 허가증이에요. 야, 우리가 무역의 규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교류한다라고 요렇게 글을 쓴 다음에 가운데를 딱 잘라요. 그리고 반대쪽은 한쪽 일본이 가져가고, 또 반대쪽은 또 중국 명나라 갖고 있다가 언제 시기에 이제 들어오겠죠. 여기 안에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딱 들어올 때 이걸 맞춰보는 거야. 맞구만, 들어와! 이렇게 딱 해갖고 무역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제한 무역이죠. 그것을 무슨 무역이라고 한다? 감합 무역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내용, 여기 내용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감합 나오면 명나라와 무로마치 사이에서 교류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조공무역 체제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었고요. 자, 조세입니다. 일조편법, 우리가 방금 공부했었던 것이죠. 자, 일조편법이란 각종 다양한 조세 항목 중에 여러 개를 두 개로 딱 통합한 것이에요. 뭐와 뭐로? 지세와 정세로, 토지세와 인도세로 정리한 다음에 그것을 뭐로? 실버, 즉
은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였었고 명나라 때 장거정이 만들었던 법이다.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나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교재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자, 팁을 드릴게요. 이런 거 막 위치가 무슨 상인이냐 이런 거 외워 절대 안 나와. 날 믿어. 그냥 이런 거 보면 여기 산시상인도 여기 있고 신안상인 이거 완쌤 강의 필기노트에서 봤던 거 같은데 이거 명나라 아니면 청나라겠구나. 끝. 그거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뭐 여기 뭐는 말이고 뭐는 차고 목화 필요 없어. 이런 거. 신안상인 상신상인 나오면 명청대의 경제를 말하는 것이구나만 생각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이 명청대 요것도 같이 봐요. 명나라의 지배층이자 청나라의 지배층이 신사층이거든요. 신사층이란 여러분 이 송나라 때 지배계층이 누구라고 했었죠? 사대부라고 했었죠. 사대부의 개념이 더 확대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전현직 관료예요. 주로 사대부를 현직 관료로 보는 게 물론 뭐 다른 세력들도 좀 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현직 관료로 보는 게 공부하기 편하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현직 관료에다가 전직 관료인 거야. 근데 여러분 팁을 줄까요? 보세요. 지금 EBS 역사 강사 중에 현직 강사가 몇 명입니까? 대여섯 명 됩니다. 전직 강사는요? 수십 명이에요. 왜? 전직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수가 현직에 비해서 전직이 들어가는 순간 몇 배가 뻥튀기가 되는 거야. 거기에다가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학위 소지자라고 하거든요.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여기 안에 층에 들어가요. 즉 송나라의 사대부 세력보다 명청대의 신사층은 그 규모 자체가 훨씬 커져요. 범위가. 자, 그럼 그들은 뭘 하는 것이냐? 조세를 징수해요. 세금도 걷고요. 그 지역에선 백성 교화, 교육도 하기도 하고요. 치안 유지, 경찰 업무까지 담당해요. 선생님 그럼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지역에서는 거의 실권이 있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받는 특권은 뭐가 있었냐면 조세를 감면받아요. 세금을 좀 깎아낼 수도 있었고요. 부역을 감면받고요. 우리가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 걸 안 하기도 하고 경범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들이 맘만 먹으면 이래저래 해서 돈을 챙길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어쨌든 이 신사층의 개념은 사대보다 훨씬 더 커졌다. 왜? 전현직에다가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학위 소지자들까지 이 범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조세징수, 백성교화, 치안유지 등을 담당했고 조세감면, 부역감면, 경범죄에 대한 면책특권 등도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더 중요한 건 신사층이라는 그냥 단어 정도예요. 이들 나오면 명청제 시대 지배계층이었지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요. 자, 서민의식도 많이 발전했대요. 이것도 역시 명청을 같이 봅니다. 서민의식이란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당하고 있는 처우나 이런 것들을 저항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대표적인 게 노동자들이 왜 이때 뭐 그 큰 강 하류나 이런 데서는 수공업자 이런 노동자들이 많이 발전했다고 그랬었죠. 근데 너무나 본인들 생각에는 너무나 그 처우를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단체로 파업도 하고 저항을 하기도 해요. 그걸 직역의 변이라고 합니다. 소작인들도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들을 소작인 내지는 소작농이라고 하거든요. 그들도 역시 말도 안 되는 지대를 내다 보니까 항저운동을 벌이기도 해요. 소작거부운동. 노비들마저 저항을 했답니다. 이걸 노변이라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일종의 이런 사회적인 변혁 움직임이 있었다. 명천대의 서민의식의 성장이구나 정도로 봐주셔도 돼요. 이것도 역시 명나라나 청나라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이거 문화 파트. 너무 중요해. 여기 전체 별표. 문화 파트 전체 별표. 자,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문화 파트는 성리학의 관학화. 기억나시죠? 명태조부터 시작됐던 성리학을 국가의 학문으로 삼았던 게 관학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세계사를 공부해보고 또 이렇게 수업을 뭐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그걸 깨닫게 됐어요. 특히 종교나 학문, 자율성이 중요한 종교나 학문에 뭔가 이렇게 권력과 결탁하게 되는 순간 순수성을 잃게 돼요. 즉, 학문을 국가의 학문으로 삼았죠. 즉, 국가의 정치 권력과 결탁한 거죠, 학문이. 그렇게 되자 형식화되더라니까. 그 학문의 순수성이 침해된 거야. 그렇게 되면서 이러한 성리학의 관학화, 즉 형식화를 비판하면서 등장했던 게 양명학이에요. 야, 성리학, 너네 너무나 형이상학적인 거 아니야? 니네가 사회를 바꿔놓은 게 뭐 있어 임마! 라고 막 비판을 해요. 그러면서 양명학은 명나라의 양명학은요, 뭘 주장하냐?
너 행동하지 않으면 아는 거 아니야. 행동하는 것과 아는 건 같은 거야. 아는 것과 행동하는 건 같은 거야. 그게 지행합일이에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건 같은 거야. 지행합일.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심증리. 즉 실천성을 강조하는 양명학이 등장했었어요. 자, 이러한 양명학의 영향으로 명나라 하대 때는요, 후기에는 실학이 발전합니다. 실질적으로 뭐 농민이라든가 이 서민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문들이 등장해요. 대표적인 게 기계, 뭐 기계를 만든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과학기술 같은 거를 소개했던 천공계물. 요게 한번 시험 문제 최근에 나왔었죠. 천공계물. 그리고 본초 광목. 이건 농민들이 제일 필요했던 게, 서민들이 제일 필요했던 게 약초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농정정서. 이거 농업과 관련돼 있는 것들이 다 여기에 나옵니다. 되셨습니까? 요거 같이 꼭 기억해 두세요. 나옵니다. 양명학, 실학, 특히 여기 천공계물. 천공계물 나왔으니까 이제 본초광목이나 농정정서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게 천공계물이에요. 딱 봐도 뭔가 좀 복잡해 보이죠? 이런 거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림도 보여주고 설명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서민 문화. 그 전에 봤더니 뭔가 이 문화가요, 글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소설도 어떻게 이 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듯이 하는 소설이 등장했습니다. 이걸 구어체 소설이라고 그래요. 구어체란 건 말하듯이 말하는 소설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삼국지연의.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 유비관우 장비 나오는 그 삼국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수호전. 수호전은 뭐죠, 여러분? 이 108 영웅 호걸들이 나와서 이게 한국판, 이게 동양판 로빈훗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서유기. 서유기는 뭐예요? 삼장법사가 삼장법사가 손오공 접할게 사후정 데리고 그 여행 떠나는 게 요거잖아요. 서유기. 그리고 금병매. 여러분 이건 좀 야해요. 되게 야해. 이게 이 동양에서 가장 야한 소설이다. 이런 저도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그게 바로 금병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든지요. 그렇게 있고, 사실 여기에선 제일 중요한 게 마테오 리치 전체 형광펜. 정말 많이 나옵니다. 마테오 리치는요, 명나라 말기 때 들어왔던 예수의 선교사였어요. 근데 이 당시에 선교사들은요, 어떻게 들어왔냐면 뭔가 엄청나게 앞서 있었던 서양의 과학기술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야, 지구가 어떻게 생긴지 알아? 이렇게 생겼어. 세계가 어떻게 생긴지 알아? 이렇게 생겼어. 우린 이렇게 있고 너는 여기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걸 보여줬었다고. 그것을 고녀 만국 전도라고 합니다. 잠시 뒤에 지도 보여드리겠지만 이거 정말 정확해요. 400년 전에 만든 지도가, 인공위성도 없이 만든 지도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 수 있을까? 진짜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천주실의. 이건 이제 이 크리스트교의 교리서 같은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하 원본을 번역했다. 유클리드의 기하학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번역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바로 다 누구? 마테오 리치. 정말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이게 도원결의 장면입니다. 삼국지연의. 그래서 특히 도원결의 할 때 여러분 제가 만력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관우가 나타나서 갑자기 만력제한테 형님 그러면서 그가 조선까지 지원해주게 되었었다는 스토리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게 마테오 리치와 서광계는 당시 명나라 관리였었는데요. 농정정서를 지은 명말의 학자 서광계는 크리스트교로 개종하고 마테오 리치와 함께 유클리드의 기하 원본을 번역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서광계라는 인물보단 마테오 리치가 그동안은 대부분 다 많이 나왔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이 마테오 리치가 제작했다라는 세계 지도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여기 있죠? 일본 여기 있죠? 중국 여기 있죠? 인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프리카 대륙, 유럽. 거의 비슷해요. 진짜로. 아메리카는 어떻고요? 북미, 남미. 이거 진짜 보면 볼수록 이게 400년 전에 만들어 온 거거든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럴 정도로 상당히 앞선 과학 기술력을 보여주었었다라는 거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괜찮습니까? 요렇게 명나라. 자, 명나라를 물어볼 때 명나라 전체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보통 요 문화 파트나 경제 파트 정도로 보통 많이 물어봅니다. 명나라 전체로 물어볼 땐. 그게 아니라 인물로 물어볼 때는 인물이 제한적이에요. 일단 명태조 인물 자체로도 언제나 영순입니다. 그리고 영낙제 자체로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고요. 그게 아니면 마테오 리치 정도로도 인물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마테오 리치 자체로도. 그래서 그 정도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우리 문제 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이제 아마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게 중국의 마지막 왕조잖아요. 그 청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청나라 정도까지 남겨두고 봤으니까 이제 아마 선지가 여러분 막 2강, 3강 들을 때만 해도 막 이 선지들 나오면 제가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그랬던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대부분 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선지들이 등장할 겁니다. 좀 더 자신감 갖고 들어가 보도록 하자고요. 1번 문제입니다. 2020년 9월 모평 문제예요. 밑줄 치는 왕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찾으랍니다. 자, 황제는 황태손인 주윤문에게 황명조훈이라는 책을 하사하였다. 이 책은 후대 황제들을 위한 일종의 지침서로 자신이 개창한 왕조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편찬한 것이다.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중서성과 재상을 두지 말고 황제가 직접 정부를 다스릴 것, 조선과 일본을 포함한 주변 나라를 공격하지 말 것 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주시죠. 그쵸? 예. 그리고 재상 두지 말 것, 이런 거 누굽니까? 요 인물은 명태조고, 명태조가 남긴 글 아닙니까? 근데 이건 명태조도 찾을 필요도 없어. 누구예요? 이건 왕조를 물어보니까 당연히 명나라 찾으면 되는 거죠. 그쵸? 유교를 반포하였다. 이거는 뭐 6개 유교적 동무 반포하면서 체제 안정을 노력했던 게 명나라 때잖아. 그것 중에서도 명태조. 이건 사실은 왕조를 물어보지 않고 명태조를 물어봤어도 되는 문제였어요. 여기에 만약에 왕조를 여기에다가 밑줄 치지 않고 황제는 이렇게 갔어도 돼. 예, 그래도 정답은 이거예요. 그렇죠? 파스파 문자를 만들었다. 어디죠? 원.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티벳 신장을 복속시켰다. 요거 청나라예요.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황소의 난을 계기로 쇠퇴했다. 당나라. 청묘법, 시역법 등 신법을 단행했다. 송나라. 이제 나라별로 딱딱 떨어지시나요? 그렇다니까. 요거 진짜 중국 왕조를 한번 딱 정리하고 나면 틀릴 수가 없어요. 문제가. 자, 2번 문제 가볼게요. 2022년 6월 모평 문제입니다. 다음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가의 유민 중 일부는 메콩강 하류 지역에 정착하였다. 이 가운데 특기할 만한 사례로 3천여 명이 함께 이주한 일이 있었다. 당시에 이들은 자신들이, 여기가 핵심이죠, 이자성의 군대에 의해 멸망한 가의 병사였고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자성의 군대에 의해 멸망한 가, 어디예요? 명나라죠 뭐. 이자성의 난에 의해서 1644년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명나라 찾으면 되는 거예요. 볼까요? 군기처를 설치하였다. 다음 강의 배울 겁니다. 청나라입니다. 파스파 문자를 만들었다. 선지들이 다 비슷하죠? 어디입니까? 원나라입니다. 구품중정제를 폐지하였다. 수나라. 폐지하고 뭐 만들었죠? 과거제 만들었잖아요. 수나라 때 과거제 처음 시행 아닙니까? 만한병영제를 시행하였다. 이것도 청나라. 북부 베트남을 점령하였다. 명나라. 되셨습니까? 이거 명나라 중에서도 이 내용은 누구에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영락제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볼게요. 23년 9월 모평 문제입니다. 가장 최근 문제네요. 가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아하, 요거는 개인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황제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 건물은 황제가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천단에 있던 기년전이래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천단은 가가 수도를 옮기는 과정에서 자금성과 함께 조성, 자금성과 함께 조성, 자금성과 함께 조성, 누구겠습니까? 명나라의 락제, 영락제죠. 되셨습니까? 자금성 나왔잖아요. 여기 전체 선지에서 핵심적인 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만 찾았으면 돼. 예, 세계상 그렇게 푸는 겁니다. 되셨죠? 명예 영락제입니다. 군기처를 설치했다. 선지가 똑같이 계속 나옵니다. 이거 어디요? 청나라의 황제로 따지자면 옹정제거든요. 이건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할게요. 사고전서를 편찬하였다. 사고전서 청나라. 3번의 난을 진압하였다. 이것도 청나라. 재상제도를 폐지하였다. 이것은 명나라의 명태조죠. 이것도 여러분 다 구분할 수 있어요. 요건 청나라의 옹정제고요. 사고전선을 편찬은 청나라의 걸룡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난 청나라의 강희제거든요. 요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왜 그러냐면 요 3명 황제가 다 단독 문제로 가능해요. 내용적으로. 그리고 재상제도 폐지했던 명나라의 명태조도 역시 가능했었고 나온 적도 있고요. 그렇지만 영락제는 정화의 함대랑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겠죠.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3번의 정답은 5번이었고 오늘의 마지막 문제 들어갑니다. 4번입니다. 22년 9월 모평 문제입니다.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역사 속 과하 그림은 자연 상태의 철광석을 강제로 재련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그 원리는 오늘날과 같다. 이 그림이 수록된 책은 가의 마지막 황제 치세인 숭정연한. 이건 뭐 저는 사실은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숭정제인지 아니까 이건 뭐 그냥 그 명나라구나 할 수 있는데 숭정제를 여러분은 모를 수 있잖아. 그럼 선생님 모르는 거예요? 아니야. 맞출 수 있어요. 좀 더 가볼게요. 처음 개발되어 당시 전통 산업기술 수준과 서양 문물의 자극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용과학 서적이다. 이 책의 제목은 하늘이 빚어낸 것이라고 하여 천공! 천공괴물! 이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거 어느 나라예요? 명나라죠. 그렇죠? 명나라 찾았습니다. 그러면 서양 무기를 제조하는 금능기계국 설치는 요것은 청나라 말기에 일본의 중국의 근대사 시간에 특히 양무운동 과정 관점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왕조로 따지자면 청왕조고요. 서역의 영향을 받아 이국적인 당삼체 당나라죠. 오수전 한나라입니다. 장거정 명나라죠. 그러니까 정답이겠고요. 교자 회자를 발행한다. 송회교 기억나십니까? 송나라입니다. 정답은 4번. 4번의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청나라 하나 빼놓고 했는데 선생님 이제 중국 왕조 문제는 이거 쉬운데요? 쉽다니까요. 여러분 저랑 같이 재밌게 세계사 공부하면서 결과까지 한번 좋게 잘 만들어가 봅시다. 세계사는 여러분들에게 힐링 과목, 꼭 여러분들에게 수능 때 꼭 효자 과목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요. 그것까지 제가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강 중국의 마지막 왕조 청나라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